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잠깐 여기서 2단계 토론을 정리하고 다음 내용을 3단계에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토론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은 우선 찬성팀께서 정부 주도의 행동이 일본 내 어떤 역효과를 발휘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대 문제 해결의 순서에 대해서 역사 인식과 관련해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은 반대팀이 먼저 문제 제기를 하면서 3단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참고로 발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발언을 해서 이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한국 내에는 러시아, 필리핀 등의 외국 여성들이 성적 도구로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2001년 경찰청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만 10,000명이 넘는 외국 여성들이 성적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렇게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유린 문제, 그것도 여성의 성의 착취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가 세계를 상대로 인권 문제 해결을 호소하고 어떤 연대를 만들려고 할 때 과연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의 이러한 이중성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러한 저희가 정신대 문제를 국제사회에 호소하라고 할 때 물론 정부가 현재 여러 가지 지금 사회 현안 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이중성을 보일 수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가 보는 것은 약간 좀 핀트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드는 게요. 저희는 지금 정신대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만약에 그것이 장애가 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같이 해결해 나가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회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떳떳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러시아 인권 여성 등 여성적인 인권 착취적에서 한국 정부가 떳떳하지 못한 입장에 처해 있는데 이것을 한국 내에 있는 정신대 문제를 갖고 국제적인 제휴를 맺으려 할 때 동남아시아권에서 이러한 피해를 당한 국가들이 과연 동조를 해줄 수 있는지 그 근거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 등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스스로 떳떳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저희가 좀 약간 구분 짓고 싶은 것은 저희가 정신대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여성 인권 침해에 관련돼서는 충분히 NGO 차원에서 국제연대가 형성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간과되었던 부분이 식민지 하에, 일제강점기 하에 민족 수탈이라는 부분이 충분히 국제적으로 호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의 어떤 인권 침해라는 현안과 구분되어서 추진돼야 하는 정신대 문제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규명하고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방금 일제강점기 시대에 민족 수탈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외교적이나 국제적 사회로는 인권 문제로 이슈화시키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민족의 문제로 이슈화시켜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자는 주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이중적인 대응 방침이 외부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이 어떤 한국의 민족주의라든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민족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은 일종의 피해자적 입장이라던가 굉장히 좀 국수주의적인 배타적인 민족주의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서 오히려 해결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저희는 그동안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이
여성 인권 침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어떤 연대에 있어서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러한 측면에서 NGO가 추진을 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제법에서도 식민지에 관련된 어떤 규약이 없고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떠한 식민지에 관련된 NGO의 연대는 한계가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정신적 문제의 본질에 초점을 두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아니겠느냐. 어떤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서 저희는 본질 얘기를 한 것이 아님을 밝히는 바입니다. 네. 찬성팀 문제 제기해 주십시오. 네, 찬성팀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아까 반대편께서는 입장 표명을 하실 때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외교적 해결이 외교적으로서도 외교적인 카드도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힘의 논리 이것은 힘의 논리 이전에 국익을 추구하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일본의 국익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얼마든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 않냐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2004년 외교부에서 발행한 일본 개황이라는 발간된 책자를 보면은요, 일본에게는 지금 현재 4가지 외교적 중요 사안이 있습니다. 뭐 미일 동맹 같은 것도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상임이사국 진출,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이 일본의 지금 현재 가장 큰 외교적 이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상임이사국 진출을 하는 것을 하나의 카드로 잡고 이로써 뭐 독일과 유럽 등의 여러 나라와 인권 외교를 이용하여 일본을 견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시아 식민지 청산 연대 등 여러 가지 외교적 방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에 대해서 반대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외교적 대안의 해결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대답해 주십시오. 상임이사국 진출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것을 용납하지가 않네요. 현재 국제사회의 중심이 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입니다. 국제 어떤 공식적인 체제라고 할 수 있는 유엔의 분담금을 내는 가장 최고와 그 다음 순위도 미국과 일본입니다. 이런 일본의 상임이사국의 진출을 반대하려고 할 때 프랑스나 독일이나 기타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국가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중심이 되는 일본과 미국에게 맞서서 우리의 편을 들어줄까요? 우선 그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요. 예, 보충 보충 발언하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ICJ 최종 보고서나 반보벤 보고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등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이 문제가 제기된 후 지속적으로 한국과의 이 정신대 문제에 있어서는 한일 협정으로 인하여 이미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책임 의무가 없고 그것은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임 이사국 진출하는 그런 국제사회의 동향이 아까 저희 측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있는 이상 한일협정의 결림돌이 작은 것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우선 일본도 과거 청산을 제대로 안 하면서 어떤 국제사회 평화의 수호로서 상임이사국 진출을 앞둔다는 것은 아까 제기하신 어떤 이중성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은 오히려 적절한 어떻게 보면은 자가당착에 빠지는 논리가 아닌가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략적으로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하는 국제사회에서 좀 더 그 국가를 위해서 나가야 하는 현실적인 방향에 대한 모색이라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상임이사국 진출과 관련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국과 한국과 아시아 간에 서로 식민지를 청산하자는 연대를 통해서 일본에게 상임이사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런 과거 앙금을 끊고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대답해 주십시오. 자가당착에 빠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 측에서 세계 사회에서 일본을 바라볼 때는 전범이다라는 시각보다는 오히려 인권 문제에 있어서 제일 먼저 뛰어가는 나라다라는 인식을 이미 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 러시아 체친 사건에서만 볼 수 있듯이 일본이 제일 먼저
그것에 뛰어들었던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국제사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어떤 책임이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권을 수호하는 그런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가당착이다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지금 스스로가 뭐 과거 청산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데 국제적으로 그런 협정 문서를 내보인다면 일본 측에서도 스스로 명분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점을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잠깐만요. 여기서 3단계 토론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에서는 우선 반대팀이 국제 여론 조성에서 우리 정부의 이중적인 입장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찬성팀은 그러나 NGO의 활동이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정부의 해결이 더 낫다라는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찬성팀이 이 외교적 차원에서 정부가 해결을 할 수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과 관련해서 정부가 외교적 카드로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해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팀은 그러나 현실상으로 국제적 여론이 일본에게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동조가 힘들다라는 점을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4단계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팀 문제 제기해 주십시오. 예, 반대 측에서는 입장 표명 말씀하실 때 한일 협정으로 사실상 이 문제가 매듭지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 한일 협정으로 이 문제가 매듭지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료 출처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일 협정으로 우리가 사실상 이 문제를 거론할 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965년에 한일 협약이 국가 사이의 어떤 재산 청구권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 조약이었습니다. 인권 문제를 다루질 않았는데요. 실제로 우리 정부가 내세운 거를 막 봐도 전쟁 범죄라든지 인도에 반한 죄라든지 노예 협약, 여성 임신 매매 금지 조약 같은 행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체결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거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인권법과 인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청구권을 소멸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 부분이 그리고 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언급하셨는데요. 정신대 문제는 포함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해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답해 주십시오. 예, 한일 협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신대 문제를 거론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그런 의견들이 국제법 학자들 사이에서나 여러 가지 단체들 측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저희도 지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국제사회에서 이런 국제법이 어떤 강제성을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우리가 아무리 요구한다 할지라도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협의를 위한 협의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합니다. 보충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에 대해서 출처를 밝혀달라고 하셨는데요. 2003년 2월 17일 여성부가 위탁해서 만든 보고서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이라는 논문 제목으로 부산대 김창욱 교수가 쓴 영역 보고서를 그 자료 출처로서 제기를 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한일 협정에 관한 그런 배상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정부 역시도 한일 협정이 포괄적으로 배상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위신을 생각했을 때 이 문제에 더 이상 거론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이 보고서에서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이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가요? 그렇게 발언을 한 건가요? 그 한 교수 개인분께서 외교부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발언한 것을 여성부 보고서에서 한국의 입장이라고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 교수의 그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지 그 부분에 여성부의 대해서 용역 보고서로서 외교부 발언을 종합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네, 토론의 열기가 너무 뜨겁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문제 제기로 넘어가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팀이 문제 제기해 주십시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인론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듯 정신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총리의 사과나 배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정신대 문제가 끝나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자체의 역사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더 이상 피해국과 가해국이 아닌 발전적인 협력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시대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찬성 측은 이런
발전적인 관계를 협력하는 데 있어서 역사 인식이 중요하다고 아까 입론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주가 되어 국민들의 역사 인식을 바꾸고 형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역사적인 선례로 보았을 때 이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대답해 주십시오. 역사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우선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국제사회에 공식화시키고 그리고 역사 왜곡이 주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역사 왜곡을 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정부 차원에서 시작이 돼야 국민의 역사 인식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본 정부는 자민당의 어떤 노조 이외에는 자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자민당의 파워가 상당히 셉니다. 그 자민당을 설득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접근하는 것은 역사 인식 이전의 현실적인 관계를 봤을 때 일본의 국익의 우선순위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때 이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된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잠깐 보충 질문 같이 드려도 될까요? 네. 그 역사 인식은 한일 간의 역사 인식은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 표명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역사 인식을 변화시키는 그 주도가 되는 주체가 되는 행위자가 비정부 기구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까? 비정부 기구라는 어떤 단체로 국한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민의 어떤 여론이나 언론사, 학계 아까 말씀드린 어떤 민간 차원이라는 범주를 저희는 확장시켜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하십시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과 일본 그 모든 국민이 역사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과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찬성과 반대측 모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순서에 있어서 약간 차이를 가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정부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때 국민적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뒤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 반대로 오히려 국민적인 진심으로 우러나는 자발적인 사과가 바탕이 될 때 정부가 그러한 국민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이고 우리가 원하는 일본의 어떤 공식적인 그런 진심 어린 사과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대답해 주십시오. 네, 민간 차원에서 역사 인식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일본 국민들 대부분이 민족주의 색채가 점점 짙어지고 있고 그리고 일본의 이런 보수주의 세력들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주의라는 그 역사관에 바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 대다수의 여성들이 이 정신대 문제는 그 당시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너무 당연한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근데 과연 정부가 배제된 민간 차원에서 이런 역사관이라는 걸 어떻게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역사관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쉽게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답변 듣고 토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근거를 저희는 듣고 싶고요. 저희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정신대 문제가 여성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라는 어떤 공통적인 인식 하에 이루어진 많은 시민단체가 있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군 위안부를 생각하는 모임이라든지 조선인 종군 위안부 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그 외에도 수많은 일본 내 여론들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식민지로 인한 어떤 조선인들의 여성의 인권을 그런 탄압한 문제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보수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2004년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출판부가 출판한 자료입니다. 네. 네,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1992년 아시아 연대 회의에서 일본 측에서 참석한 한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민족적인 문제를 거론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연대할 수 없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동원 및 기타 처우에 있어서의 차별적 대우를 거론할 때마다 일본 측의 민감한 반응이 많았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한국의 위안부 문제를 거론을 직접적으로 좀 수위를 높여서 했을 때 일본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이탈했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에 관련된 일본의 자성어의 목소리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보고 있는 민족 스타일이라는 부분을 말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다는 측면이고요. 저희는 NGO에 대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부에 더 힘있는 그러한 파워가 필요하고
또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지 NGO 차원의 노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네, 4단계 토론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너무 토론이 여기가 뜨거워서 제가 얼굴이 지금 너무 달아올랐는데 정리를 해보면 네, 찬성팀과 반대팀 모두 한일협정에 대해서 토론을 하셨는데요. 한일협정의 이 정신대 문제가 그때 거론이 되었나 안 되었나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고요. 또 이 정부 해결과 또 역사인식 변화에 대해서 그 순서와 또 그 방법에 대해서 민간 주도여야 하는지 또는 정부 주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 팀의 최종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팀의 최종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종 발언하겠습니다. 불행 앞에 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불행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되라. 프랑스의 소설가 발자크가 남긴 말입니다. 정신대 문제, 이것은 분명 우리 역사의 가슴 아픈 상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도로 나누어 정신대 할머니들을 일본의 사과나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어떤 투사로서만 여겨왔을 뿐 그들의 삶의 가치를 재인정해주거나 인권에 관한 발전적인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 독일 정부의 나치즘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 결코 피해국들의 정부 차원의 연합을 통해 얻어낸 성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 인식의 변화가 이뤄낸 것이며 국민적 반성이 해결의 밑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정신대 문제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형식적인 사과가 먼저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역사의 재해석을 통한 건강한 역사 인식을 공유하는 것. 그것은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대응이 아니라 이 시대를 호흡하는 지성인 그리고 깨어있는 양심에 호소하는 민간 차원의 노력을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사회에는 주류가 있고 지성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류는 도도히 흐르는 강물이고 지성인은 물가에 박혀서 물이 흐르는 방향에 영향을 끼치는 돌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강물이 너무 거세면 당장 돌멩이가 물의 방향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돌멩이들이 계속해서 촘촘하게 박혀있는 경우 이들이 쌓여 돌산을 이룸으로써 거대한 물줄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대 문제는 누군가가 주체가 되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단체나 학계, 언론, 그리고 국민과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 이것은 본질적인 해결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성팀의 최종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대측의 최종 발언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반대측에서 제시해 주신 최종 발언을 바탕으로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정리해드리면 일본이 지금 제3세계나 세계적인 어떠한 그러한 인권을 수호하는 국가로서의 인식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문제를 떠나서 상임 이사국 진출과 관련된 것은 실질적으로 아시아의 집단 신뢰와 지역의 대표성을 가져야 함을 저희는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과연 일본이 아시아의 지역 대표성과 집단 신뢰를 바탕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식민지 문제에 대한 청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가능할까? 저희는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어떠한 그런 국제적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좀 더 우호적인 관계, 아시아에서의 어떤 우호적인 관계 형성과 세계 평화의 수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해야 하고 그 책임 인정을 이끌 수 있는 것은 바로 실리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국익의 우선순위에 우리 정부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터치함으로써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마지막으로 정말 그 가슴 아픈 상처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이 아니고 지난 말에 있었던 외교통사부 국정감사 때 김원옥 할머니의 말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을 다 준대도 돈으로는 해결 안 된다.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그에 따른 배상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10년 넘게 정신대책 협의회와 함께 떠들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과 앞으로의 정부가 나서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반기문 장관은
일본 정부가 아직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과거를 직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과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표명함으로써 이 문제가 우리 정부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준비되어야 하고 앞으로 발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마지막으로 저희 최종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 팀의 토론을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전체 토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찬성팀은 NGO의 긴밀성의 부족이나 실질적 영향력의 한계 등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국내 입법 활동을 비롯한 대외적, 법적 대응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팀은 한일협정에 근거하여 사실상 정부가 나서서 정신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하며 대일 외교에서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역사인식의 변화라는 것은 정부 등의 한 주체가 의도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결승전이니만큼 정말 팽팽한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오늘의 토론이 정신대 문제 해결이 정부적 차원이든 또 비정부적 차원이든 간에 그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토론이 생산적으로 이어져서 역사 문제 해결에 대해서 모든 숙명인을 비롯하여 전 국민적 관심을 유발하는 토석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토론 잘 보셨나요? 예, 토론에 참가하신 분들도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해주셨고 또 관람하시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진지하게 관람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님께서 심사 결과를 정리하시는 동안 여러분들도 평가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심사 결과 강평과 결과 발표 그리고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저는 머리털 나고 숙명여대를 처음 들어와 봤습니다. 처음 와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이 학교의 총장님이나 교수님들에 대해서 큰 실망을 하게 됐어요. 왜 실망하냐면 요즘은 민간 기업이든 어디든 절대 미모를 기준으로 뽑으면 안 되는데 이 숙명여대는 아직도 미모를 기준으로 학생을 뽑는 거예요. 오늘이 토론대회인데 방금 제가 여러분한테 박수 받으려고 한마디 한 거 있잖아요. 그 말 속에 한 5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걸 알아맞힐 분 있어요? 사실은 5가지 법칙 없어요. 그냥 한마디 한 거. 이렇게 저를 심사위원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평이라기보다는 그냥 온 김에 한마디 인사하고 가라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그냥 좀 즐겁게 해드리려고 한두 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찬성 측, 반대 측 모두가 참 진지하게 준비도 많이 하셨고 아주 논리 전개도 훌륭했고요. 상대방에 대한 공격도 예의를 갖춰서 잘 토론이 진행되는 것을 매우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어느 팀이 이겼을 것 같습니까? 박수로 결정할까요? 반대팀, 찬성팀 해가지고. 이 토론 중에 그 노란색 배를 이렇게 땡땡 친 거 있잖아요.
들으셨죠? 그 벨 좀 제가 가져가면 안 됩니까? 신나 토론할 때 말 안 듣는 출연자들이 하도 많아서 그 벨 치신 분도 저희가 좀 같이 아르바이트 시키는 거. 다섯 분의 심사위원분들이 점수를 하나하나 다 매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장이 타당하고 일관성 있는지, 또 상대팀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 적절한지, 이 두 가지 대목이 배점이 가장 높아요. 각각 10점씩이고요. 논거가 참신한지, 또 표현이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이건 7점씩, 또 팀원들이 고르게 참여하는지, 또 토론에 임하는 자세가 좋은지, 이게 각각 5점씩, 또 총점 44점으로 채점을 하셨습니다. 다섯 분 가운데 다수가 한쪽 편을 드셨고, 좀 엇갈렸습니다.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그만큼 이 양 팀의 토론 진행이 팽팽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아요. 다섯 분 모두가 한 팀을 승리자로 뽑은 것이 아니라 결과가 엇갈렸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토론대회 진행에서 앞으로 4회, 5회 갈수록 이제 발전해 나가시는 그걸 위해서 혹시 참고가 되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을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신 건 아닌지, 각 질문과 답변 발언 시간을 마치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하듯이 하셨는데,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되면 어떤 토론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진행이랄까, 그런 면에서는 약간의 한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앞으로 참고하셨으면 싶고요. 자, 이제 그만 얘기하고 결과를 발표하면 됩니까? 자, 오늘 더 좋은 점수를 받은 팀은 반대 논지를 편 안테나 팀입니다. 세 분 일어나시죠. 찬성 논지를 편 숙명 트리오 세 분은 준우승을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TV에서 뵐 때보다 너무 멋있어서 옆에서 보는 제가 다 가슴이 설레이는데요. 곧이어 제3회 숙명토론대회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신 이명현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시상자들은 차례로 단상으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팀 최우수상 안테나팀, 정책행정학부 정소영, 정책행정학부 정승정, 정책행정학부 정현진. 위 학생은 제3회 숙명토론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04년 11월 18일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이경숙. 심사위원장님께서는 성식사체를 시상자들에게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상팀에게는 상장과 상패, 해외연수 지원금이 포함된 경력금 300만 원과 청 스카프가 수여되며 1년 동안 청 3기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네, 많은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홍기덕 교수님께서 기도해주셨습니다. 금상 숙명, 숙명트리오, 경영학부 신시현, 정책행정학부 정다영, 법학부 조채영. 위와 같습니다. 2004년 11월 18일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이경식 회독. 금상수상팀에게는 상장과 상패, 해외 연수 지원금이 포함된 경력금 240만 원과 청 스카프가 수여되며 1년간 청 3기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수상학생에게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희선 교수님께서 기도해주셨습니다. 토론은 나의 힘. 언론정보학과 이민지, 인문학부 임지수, 자연과학부 문소희, 인문학부 김선현, 인문학부 손혜진, 인문학부 김영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2004년 11월 18일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이경숙 대독. 은상상팀에게는 상장과 상패, 해외 연수 지원이 포함된 경력금 150만원과 청스카프가 수여되며 1년간 성상기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최시한 교수님과 노영수 교수님 유속, 인문학부 김은성.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2004년 11월 18일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이경숙 대독. 동상수상 총 4팀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 팀당 경력금 30만 원이 주어집니다. 2004년 11월 18일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이경숙 대독. 장려상 수상 총 8팀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 팀당 경력금 15만 원이 수여됩니다. 이경미.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2004년 11월 18일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이경수. 최우상 사회자에게는 상장과 상패, 해외연수 지원금이 포함된 경력금 80만 원과 청스카프가 수여되며 1년간 청산기로 활동하게 됩니다. 사회자 금상 경영학과 이지선.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2004년 11월 18일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이경수 대독. 최우상 사회자에게는 상장과 상패, 해외 연수 지원금이 포함된 경력금 50만 원과 청스카프가 수여되며 역시 1년간 청산기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드립니다. 이명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지켜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저희 청은 공감적 경청이 우선되는 토론문의 정착과 활성을 위해 그리고 설득력을 통한 보다 부드러운 힘을 발휘시키기 위해 여러분께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회 숙명 토론대회 정신대 문제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를 주제로 한 결선대회를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